저 목걸이 왜 갖고 계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다니던 건데. 정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 주체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되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 여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여자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신의 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정희는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꺼낸 것은 목걸이였는데 정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다만 정희의 것보다는 많이 낡아 보였어요. 은체인은 변색되어 있었고 펜던트도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목걸이였어요. 이걸 어떻게?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 엄마가 걸어주셨대요. 혹시 몇 년생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1994년생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윤정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어요. 작은 원룸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정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매일이 비슷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들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모습은 54살치고는 아직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과 이마의 걱정선은 그동안 겪은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정희는 오늘도 같은 일상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화장대 앞에서 간단한 화장을 하며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에서 평소 입던 검은색 니트와 회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정희의 옷들은 대부분 단조로운 색깔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을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에 은목걸이를 걸었어요. 이 목걸이는 정희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어요. 목걸이를 걸 때마다 정희는 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딸이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24살의 정희가 갓난아기에게 걸어주었던 그 작은 목걸이가 떠올랐거든요. 아기는 목걸이를 만지며 까르르 웃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이 말이 정희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정희의 반찬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임시거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딸을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한 정희는 먼저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배어있던 공기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정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로 반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이렇게 반찬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정희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1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죠. 칼질 하나도 정확하고 빨랐고 양념을 하는 손길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희만의 특별함이었어요. 김치를 담글 때는 특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절이고 양념도 정확한 비율로 만들었어요. 정희의 김치는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정희의 김치 맛을 보러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을 좀 더 만들어야겠네.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콩나물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단골 김할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많이 사가셨거든요. 아마 오늘도 찾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아주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점심 도시락용 반찬을 사가는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김치하고 시금치나물 좀 주세요. 아, 그리고 멸치볶음도 조금만요. 정희는 밝은 미소로 반찬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손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정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사는 정희에게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하루의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저희 남편도 정말 좋아해요.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맞게 반찬을 골라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려는 사람들과 점심 반찬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게가 붐볐어요. 정희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사장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젊은 세댁이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죠.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것이 비법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 그것이 정희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정희는 이 시간을 이용해 내일 팔 반찬들을 미리 준비했어요.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물을 썰고 콩자반을 위해 콩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시간, 정희는 가끔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항상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딸은 몇 살이 되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5시쯤 되자 퇴근길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희는 다시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김치전 안 만드셨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아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은 못 만들었네요. 내일 꼭 만들어서 준비해 둘게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이런 소소한 약속들이 정희에게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정희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정막이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원룸 안은 정희 혼자 살기에도 넓지 않았어요. 작은 침대와 옷장, 그리고 간단한 주방 시설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30년 전 정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너무나 작고 예뻤어요. 정희의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정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에게 걸어주었던 작은 목걸이, 그리고 정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는 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당시 정희는 24살의 미혼모였습니다. 사랑했던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고 가족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결국 정희는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정희는 아이에게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희는 30년 동안 같은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은체인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왠지 위로가 되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토요일 오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려고 했어요. 특히 김치용 배추와 무가 떨어져 가서 좋은 것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벌써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시장의 활기가 좋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배추하고 무 좀 봐주세요. 김치 담글 거라 좋은 걸로요. 알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것 중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정희는 아주머니가 골라주는 배추와 무를 살펴봤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든 김치는 분명 맛있을 거였습니다. 장을 보며 돌아다니던 정희는 시장 한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고 있었어요. 옷차림이 많이 초라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시장에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멈춰서서 그 여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어깨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저하다가 정희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자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여윈 것만 빼면 예쁜 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의 눈이 정희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눈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뭔가 간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 목걸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게 왜요? 저 목걸이. 왜 갖고 계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다니던 건데. 정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 주체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되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 여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여자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신의 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정희는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꺼낸 것은 목걸이였는데 정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다만 정희의 것보다는 많이 낡아 보였어요. 은체인은 변색되어 있었고 펜던트도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목걸이였어요. 이건 어떻게?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 엄마가 걸어주셨대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요? 네. 제가 아기였을 때 걸어주셨다고. 그런데 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0년 전 자신이 딸에게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니요. 혹시 몇 년생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1994년생이요. 정확히 정희가 딸을 낳은 해였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목걸이를?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의 딸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분명히 좋은 가정으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닐 리가 없었어요. 아마 비슷한 목걸이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정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이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맞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정희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정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걸까요? 입양을 보낼 때 분명히 좋은 가정으로 간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30년 전 입양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노란 봉투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낡은 목걸이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에 가서 그 여자를 찾아봐야겠다고요.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목걸이를 보고 보인 그 절망적인 표정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일요일, 정희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은 주말이라 그런지 평일보다 더 붐볐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과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어제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는 그 여자를 보고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여자 앞에 섰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여자가 정희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여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민이에요. 지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딸아이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 바로 지민이었거든요. 지민이. 예쁜 이름이네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제 목걸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목에서 다시 그 낡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아기였을 때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가 걸어주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과 똑같았어요. 은체인의 굵기부터 펜던트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4월 15일이요. 1994년 4월 15일이요. 정확히 정희가 딸을 낳은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당신의 엄마일지도 몰라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뜨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저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양을 보냈거든요. 그때 아기에게 이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걸어주었어요. 지민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생일, 이름, 그리고 이 목걸이까지. 정희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서 지민의 것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목걸이는 완벽하게 같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지민은 두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지민아, 미안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왜 입양도 못 가고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입양기관에서는 좋은 가정을 찾아주겠다고 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입양기관에서는 분명히 좋은 가정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뭔가 잘못된 거네요. 저는 입양도 못 가고 고아원에서만 자랐어요. 18살이 되자 나와야 했고 그 뒤로는 혼자 살아왔어요. 지민의 말을 듣고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일정한 직장은 없어요. 여기저기서 단발성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집도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고요. 정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가게라도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딸은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일단 우리가 정말 모녀 사이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어떻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정희와 지민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희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요? 고시원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아쉬웠지만 지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을까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민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딸일까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30년 전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분명히 좋은 가정으로 보낸다고 했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지민이 자신의 딸이라면 왜 입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3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당시 입양 절차를 도와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잘못하신 건 아닐까?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고 시어머니도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였어요. 정희는 급하게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결과가 나왔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어요. 저도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나 함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정희와 지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지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제가 당신의 딸이군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더 큰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이 피했어요. 지민아,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를 입양 보내려고 했다면 왜 저는 고아원에만 있었을까요?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정희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어요. 분명히 입양 기관에서는 좋은 가정을 찾아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시 모든 절차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셨거든요. 시어머니요? 네, 제 상황을 아시고 입양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서 모든 걸 맡겼죠.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뭔가 잘못하신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희는 그날 저녁 옛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까칠한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희야. 웬일로 여기까지. 시어머니는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30년 전 이혼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30년 전에 제가 낳은 아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입양 절차를 도와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입양은 가지 못했다고 해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입양 가정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희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어머니, 혹시 그때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부탁한 대로 입양 기관에 맡겼을 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게 다예요? 정희가 계속 추궁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게 뭐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딸, 살아있다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실수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살아있다고? 라고 말한 것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아이를 죽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정희는 더욱 강하게 추궁했어요.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 내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산더미였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양 기관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아이를 사겠다고.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겠다고요? 돈을 주겠다고 했어. 많은 돈을.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제 아이를 팔았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돈 때문에 팔려갔다니요.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정희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만나자. 진실을 알았어. 정희는 지민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돈 때문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민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이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일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더라면,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1시간 뒤 정희는 지민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의 표정을 본 지민이 불안한 듯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정희는 지민 앞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민아,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인데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지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이를 돈을 받고 넘겨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돈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지민아, 대체 얼마에 팔린 거예요? 제 인생이 얼마짜리였는지 알고 싶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겪은 30년이 없어지나요? 지민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왜 부모가 없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걸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입양도 못 가서 고아원에서만 자라야 했고 18살에 나와서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민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싫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민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따라갔지만 지민은 이미 멀리 가고 있었어요. 지민아. 정희가 불렀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채 망연자실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지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지민을 찾아다녔어요. 시장에도 가보고 지민이 일할 만한 곳들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지민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지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여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정희는 그 목소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중앙에 지민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자들에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 마련해서 꼭 갚을게요. 시간? 벌써 2달이나 늦었잖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민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어요. 이 여자를 어디로 데려갈까?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잠깐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 빚진 돈이 얼마예요? 누구신데 끼어들어요? 이 아이 어머니예요.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대답했어요. 500만 원이야. 이자까지 합쳐서.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라니 지민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빌렸을까요?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엄마.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지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정희에게 5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를 빼면 그런 돈을 한 번에 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건데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다 가져와요.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지민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 큰 돈을 빌렸어? 고시원비하고 생활비. 그리고 아프기도 해서 병원비까지. 어쩔 수 없었어요. 지민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안에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지민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가게를 팔면 돼. 정희의 말에 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가게를 팔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내가 안전한 게 먼저야. 정희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가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희는 가게를 팔아서 지민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 딸이니까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정희의 말에 지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지민이 정희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어요. 가게를 판 후 정희와 지민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의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정희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만 남았지만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가게까지 팔아서. 지민이 걱정스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가게는 다시 차릴 수 있어. 하지만 내 딸은 하나뿐이잖아. 지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는 지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자.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정희의 말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때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일은 아니야. 정희도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힐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딸을 돈 때문에 팔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래서 돈 벌고 싶어요. 엄마가 가게까지 팔아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지민아, 아직 몸도 다 나아지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저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정희는 지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지민에게는 독립심이 강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정말요? 응. 내 반찬 실력은 인정받았으니까 너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큰 가게를 차릴 수 없었지만 작은 포장마차 형태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엄마, 요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맛있는 반찬 만드는 법 배워보자. 정희는 지민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 무치는 법까지 30년간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지민이지만 금세 늘었습니다. 똑똑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 지민이 손재주가 정말 좋네. 정희는 지민을 칭찬해주며 뿌듯해했습니다. 딸과 함께 요리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작은 반찬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예전 가게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지민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엄마, 첫날인데 손님이 올까요? 올 거야.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정희의 말대로 오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서 다시 장사하시는군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 딸이에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내 딸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어요. 어머, 딸이 있으셨구나. 그동안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지민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며칠 지나자 지민도 손님 응대에 익숙해졌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렸어요. 지민아, 너 정말 잘해. 손님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요? 저도 재미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던 지민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 하니까 일도 즐겁고 보람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질문에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엄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 때문이야. 매일 아침 이걸 하면서 너를 생각했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 믿음이 저를 찾아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지민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으니 정말 한 쌍 같았어요. 이제 이 목걸이들도 다시 만났네요. 그래. 우리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목걸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작은 목걸이들이 결국 모녀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마침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 정도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과 정희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지민 씨 맞죠? 한 남자가 지민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그 남자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여기까지 와요? 빚은 다 갚았잖아요. 빚이요? 아, 그 돈 말이에요. 그건 이자일 뿐이었어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다 갚았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니가 누구신데 끼어들어요? 이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분명히 500만 원 다 갚았어요.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자였다고요. 원금은 따로 있어요. 그럼 원금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에요. 정희와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라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민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사채업자가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희가 자세히 보니 정말로 복잡한 조건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라고요? 지민 씨가 직접 서명한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0만 원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여자를 데려갈 거예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정희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쨌든 일주일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나서 지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정희도 막막했어요. 가게를 판 돈도 이미 다 써버렸고 지금 있는 건 이 작은 포장마차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정희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포장마차를 팔아도 그 정도 돈이 나올까 싶었어요. 그렇다고 지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큰 돈을 빌릴 곳은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그냥 도망갈래요. 지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망? 어디로? 아무데나요. 이렇게 엄마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3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보낼 수 없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희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민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볼게. 할머니한테요? 왜요? 그분이 너를 이런 상황에 만든 거잖아. 책임을 져야 해. 다음 날 정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왜 왔어? 어머니, 지민이가 위험해요. 정희는 사채업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런 상황에 만든 거잖아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시어머니가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에요. 30년 전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세요. 그때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딸을 돈에 팔아넘기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더 잘 살았으면 됐을 거 아니야? 미혼모가 되어서 집안의 짐만 되고. 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중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엄마, 포기해요. 저는 괜찮아요. 지민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정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이나 빨랐습니다. 약속 시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정희가 항의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 당장 돈을 가져오세요.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이 여자를 데려갈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지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희는 지민 앞에 서서 막았어요. 안 돼요. 제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비켜요, 아주머니. 다치기 싫으면. 절대 안 돼요. 정희가 꿈쩍하지 않자 사채업자가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가 넘어지려는 순간 지민이 달려와서 정희를 감쌌어요. 엄마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민이 사채업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아. 정희는 지민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민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지민이 이제 정말 자신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함께 맞서자. 정희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녀가 손을 잡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본 사채업자들도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까지 돈을 구해오세요.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나서 정희와 지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알겠어요. 뭘? 엄마라는 게 뭔지. 서로를 지키는 게 가족이라는 걸. 지민의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어요. 지민아,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네,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희와 지민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맞서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 무서우시죠?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정희가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돈 준비됐나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희가 간청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이 여자를 데려갈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지민 앞에 서서 막았어요. 제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비켜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때 지민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어디든 데려가려면 엄마도 함께 데려가세요. 지민아, 안 돼. 정희가 말렸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와 떨어질 수 없어요. 지민의 단호한 말에 정희도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럼 저도 딸과 함께 갈게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사채업자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럼 포기하세요. 저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오며 사채업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확인해 보니 정확히 1,0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집을 팔았어. 늙은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지민은 시어머니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고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30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정희와 지민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었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두 사람은 조금 더 큰 가게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돈을 보태주었거든요. 가게 이름은 모녀 반찬이었어요. 엄마, 이 이름 어때요? 좋아. 우리가 진짜 모녀라는 뜻이잖아. 가게 한쪽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와 지민의 목걸이 2개를 나란히 넣어둔 액자였어요. 손님들이 저 목걸이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사연이라고 해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하고 시금치나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어둡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뭐가? 이렇게 엄마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민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죠.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라서 더욱 맛있었어요.
엄마,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지민이 문득 물어봤습니다. 아깝긴 하지.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그래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모두 치유된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두 사람의 침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지민,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목걸이들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작은 목걸이들이 결국 모녀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30년을 돌아 드디어 너를 안는다. 정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지만 깊은 상처의 흔적을 품은 채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